안녕하세요. 문학수첩과 함께하는 북토크 진행을 맡은 북튜버 박윤경입니다. 오늘은 퇴영 로봇의 임수연 작가를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임수연 작가는 2008년 문학수첩 신인상에 N의 미래가 당선되면서 작품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소설집으로는 이빨을 뽑으면 결혼하겠다고 말하세요. 또 서울을 떠나지 않는 까닭, 장편 소설 태풍 소년이 있습니다. 그리고 2024년 5월 이 퇴영 로봇이 출간되었습니다. 네. 책의 그 제목을 이렇게 넘겨서 살펴보면요. 순례자, 늪, 태풍, 터널, 그릇, 봉리, 바다, 영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뭔가 이야기 갇힐 것 같고 좀 답답함도 느껴지고 무언가 계속 걷고 있을 것 같고 끊임없이 무언가를 향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퇴영 로봇이라는 책을 집필하게 된 계기가 가장 먼저 궁금합니다. 네. 그 좀 전에 얘기해 주셨던 그 순례자 이제 이 부분들을 보시면 이제 그 우리나라의 그 DMZ라는 어떤 그 네. 이게 남북을 가르고 있는 지금 이제 거의 뭐 한국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부터 생기고 있는 이제 근단의 땅이 있잖아요. 네. 거기서 이제 그 서쪽 도라산역부터 시작해서 이제 동쪽 그 금강산 전망대로 이제 끝나는 이 루트를 제가 이제 직접 이제 사실 걸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게 이제 2018년 6월 20 딱 이맘때인 것 같아요. 정말 더웠을 때. 네, 가장 더운. 네, 그랬었는데 제가 단골 술집이 있는데 네. 이제 거기가 그 사장님이 저보고 이제 너는 이제 소설을 쓰니까 굉장히 좋은 경험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언제 이렇게 우리가 그 비무장지대 그 민간인 통제구역 이 사람들은 그렇죠. 그 당시만 해도 굉장히 네. 이제 지금도 그래 마찬가지지만 그때는 이제 민간인들 부동산이든 걸어서 온 땅이었다는 2018년도. 네네네. 막연한 호기심을 분명히 처음에는 가서 언제든지 이제 하루 조금 자기가 걷고 싶은 만큼만 돌아오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사실은 딱 첫날부터 후회를 했죠. 왜요? 아니 왜냐하면은 그때도 6월이 굉장히 더웠어요. 제 기억으로 그날도 한 35도 되는. 근데 지금 비무장지대를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나무가 없어요. 지금 네. 나무가 없는 데를 첫날부터 이제 40km를 걸었는데 이거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 너무 다르지?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사실은 이제 그리고 이제 뒷날 그래서 너무 힘드신 분들은 이제 돌아가셔도 돼야 된다 그러는데 숙식하는 데가 전부 다 이제 민간인 통제구역 안에 있는 어떤 뭐 마을 회관이라든지 군부대라든지 이렇게 잠을 자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중간중간 이제 이렇게 그냥 들리시는 분들도 많았는데 처음에 이제 완주를 하는 팀들이 딱 100명이었는데 그래서 거의 한 2주 될 거예요. 그런데 100명이 시작했는데 딱 4명이 완주를 했어요. 근데 그 중에 제가 한 명. 우와. 그래가지고 그때는 제가 이제 예전부터 어떤 이제 여러 이제 소설적인 아이디어들을 품고 있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제가 한 2010년경으로 기억을 하는데 네. 어떤 제가 이제 뉴스를 봤는데 그 당시에 이제 어떤 이제 그래서 이게 외국의 언론에서부터 먼저 이제 나온 뉴스였는데 지금 비무장지대에 얼마든지 이제 이렇게 뭐 무기를 장착하면 군사 로봇으로 돌변할 수 있는 어떤 군사용 경계 로봇이 지금 가동되고 있다라는 뉴스를 봤어요. 네, 그래서 뭐 남북에 이제 보통 우리 생각하면은 막 이 지금 젊은 친구들이 가서 이제 뭐 그런 군인과 군인이 적대한다고 생각했는데 네. 그 허벌판 같은 곳에 로봇이 정찰력 로봇이 하나 운영되고 있다라는 게 되게 인상적이어서 언젠가는 한번 이런 얘기를 한번 좀 심도 있게 봐야 되겠다 하고 그냥 좀 잊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하필이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DMZ 걷기 행사를 이제 하면서 걷다 보니까 자연스레 이제 그때 이제 2018년도가 공교롭게 우리 가장 이제 그때
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동계올림픽이 있어 평창에서 네. 동계올림픽이 열리고 그럼요. 남북 정상회담이 네, 그럼요. 두 차례 있으면서 네. 지금 사실은 분위기하고는 너무나 상반될 그렇죠. 만큼 마치 지금 이 당장 이 DMZ의 어떤 그 지뢰라든지 이런 것도 다 제거되고 네. 이제 평화의 물결이 막 서로서로 이제 할 것처럼 되게 분위기가 좋았단 말이에요. 네. 이제 그래서 이제 그걸 걸으면서 아이러니하게 하지만은 근데 그런 어떤 평화의 어떤 그 정서와는 이 지금 그때 사회적 분위기와는 아주 무관하게 뭐 걷는 이 양쪽의 길이 되게 이제 그 좁은 길만 허락이 되는데 네. 양쪽으로는 왜냐하면 그 마인이란 표시가 그냥 그대로 있고 뭐 아니 무슨 뭐 뉴스에서는 마치 이 당장 지금 통일이 될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전혀 그거와 무관하게 막 그 철조망은 그대로고 게다가 이제 이 걷는데 앞뒤로 군인들이 와서 이렇게 조금이라도 이탈하면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그 가드를 하면서 네. 조심조심 걸어야 되고 그 게다가 또 걷는 이 네. 자체의 필요함도 있기 때문에 뭐 그때 그 당시에 뭐 지금 얘기했던 뭐 판문점에서 뭐 남북 정상회담 이런 정서를 전혀 느끼지 못하고 아니 왜 이렇게 이 전쟁의 어떤 분위기는 이 수십 년 동안 여전히 이제 그 철조망에 네. 흐르고 있는 전류처럼 그대로 고여있나 이제 이런 생각들이 이제 같이 이렇게 겹치면서 그 로봇 이야기와 네. 내가 갖고 있는 얘기들을 그대로는 아니지만 한번 써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계속 품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네. 이제 그래서 처음에는 사실은 좀 장르적으로 접근을 했었죠. 왜냐하면 이 로봇이 이제 뭐 DMZ에서 갑자기 어떤 이제 이 평화의 분위기와는 무관하게 언제든지 이제 뭐 지뢰나 아니면 어떤 뭐 다른 오해들로 인해 가지고 생기는 이제 어떤 전쟁의 도가니 속에서 이 로봇이 어떤 역할을 하는 좀 장르적인 생각을 했었는데 네. 그 얘기를 품고 걸어가는 어떤 과정과 그다음 돌아와서 어떤 또 여러 어떤 사회적 변화나 어떤 또 자료들을 찾으면서 얘기들이 조금 지금의 이제 이 얘기들로 이제 몇 년 동안의 고민 끝에 이렇게 좀 귀결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와, 집필 계기가 그냥 한순간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 네네. 굉장히 꾸준하게 마음속에 품었던 것들이 걸으시면서 이제 정리가 됐고 네. 또 집필할 때는 또 굉장히 속도감 있게 책이 나왔을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테오로봇을 읽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이것들이 또 이렇게 실제적인 공간을 다뤄야 되기 때문에 맞습니다. 조금의 오류라도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자료를 읽어야 되는 것도 네. 있었지만은 그렇다고 또 여전히 이제 평화협정이 체결되지 않고 우리나라는 이제 1953년 7월 27일 날 이제 그 한국 전쟁이 끝나면서 체결됐던 그 청조협정이 아직까지도 지금 유지되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전쟁이 끝난 상태가 아니라 휴전 상태의 국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간을 얘기할 때 조그마한 오류 같은 경우에도 이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어떤 자료들을 읽고 하면서 좀 얘기들이 또 그걸 읽으면서 제가 전쟁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회의 그리고 인간성에 가장 어떤 적대되는 어떤 것들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고민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스피드 있게 써지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치 그때 이제 짧은 기간이지만 아침 5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하루 40-50km를 걷는 어떤 그 응집된 시간들이 집필 시간이 이제 어떤 시간들에 나눠져서 응집되는 좀 그런 기간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네네. 작가님 말씀을 잘 해주신 것 같아요. 세월에 비해서 응집된 것들이 이제 쏟아져 나왔던 것 같은데 맞습니다. 저도 책을 읽으면서 다 읽어봤죠. 그 말씀해주신 철조망에 대한 느낌이 근데 사실은 약간 이 그림이 약간 판타지 같은 그런 느낌도 있거든요. 근데 충분히 말씀해주신 부분이 이 그림과 잘 매치가 되는 것 같고 사실 책을 읽으면서 철학적이고 인문학적인 바탕이 없으면 굉장히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까 사유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읽으면서 사실 저도 속도감 있게 읽고 싶었고 이게 이제 로봇과 인간에 대한 어떤 그런 이야기였는데 그래서 중간 조금 공부를 하면서 저도 같이 공부하는 그런 느낌으로 읽었었습니다. 저는 오히려 그 외피를 가지고 오히려 좀 변별력 있게 좀 가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어떻게 보면은 이때까지 이제 한국 전쟁을 다루고 이런 것들 많았지만은
그 DMZ라는 어떤 숨은 공간을 다룬 얘기는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네. 제가 하는데 이 얘기들을 그리고 이 당장 이 남북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계속 공회전되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이 얘기는 오래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재미있게 막 이 어떤 뭐 장르적으로 네.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냥 이렇게 소비되는 것들이 조금 네. 재미가 없더라고 제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 얘기들은 꾸준히 이제 조금 어떻게 사람들이 곱씹어 봤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작가님께서 그렇게 의도를 하셨다면 충분히 그 의도와 맞물려서 제가 그렇게 읽은 것 같은 느낌이 충분히 들고요. 지금 이 퇴영 로봇이잖아요. 네네. 맑은 로봇이 첫 장면에 본인이 말하는 장면이 나와요. 네네. 저는 이 부분의 시작이 굉장히 강렬했거든요. 네. 이 느낌을 네. 작가님의 음성으로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퇴영 로봇이 말을 하는 느낌 한번 상상하면서 들어보겠습니다. 나는 처음 부임했던 모습 그대로 태역한다. 태어난 적 없으니 죽음이라는 말과 어울리지 않고 성장한 적 없으니 쇠락도 아닌 그렇다고 유통기한이 정해진 물건도 아니어서 폐기되는 것도 아닌 이번 임무가 끝이라고 끝날 것이라고 호명된 뒤 그 끝이라는 것을 아무리 연산했어도 나는 나의 마지막과 어울리는 말은 골라내지 못했다. 내 소속과 견저 군인의 명운과 호응해보지만 그 또한 말끔하지 않다. 군사 로봇으로 설계된 시점부터 11년 군인이라면 소령 정도로 진급했으려는 마지막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지금까지 어떤 전쟁에도 가담한 적 없다. 지근거리에서 명령하는 상사도 모범이 되는 선임도 돌봐야 하는 후임도 없다. 군복도 군화도 인식표도 지참해 본 적 없다. 목에 부착했던 경고용 음악요기야 양편에 장착했던 기관 단축마저 제거당해 어깨 쪽지에 붙은 초록색 애벌만이 태역에 걸맞아 견장이 됐다. 네. 이렇게 시작하는 부분인데 사실은 처음 읽었을 때는 로봇에 대한 느낌이구나 라고 약간 좀 먹먹한 느낌? 뭔가 DMZ라는 느낌 자체가 이제 전장을 연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읽었는데 다 읽고 나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갔을 때 로봇이 마치 저에게 말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 아까 작가님 말씀하신 대로 이 책은 너무 빠르게 읽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한 부분 한 부분 또다시 읽고 싶은 느낌이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것과 잘 저는 맞물렸던 것 같고요. 사실은 이게 무겁게 가면 무겁게 갈 수도 있었을 텐데 저는 읽으면서 이런 제 생각을 배반하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전쟁의 참혹한 현장, 뭔가 막 전투가 일어날 것 같고 뭔가 긴박감 있는 그런 장면들이 연상이 되겠지. 처음 시작도 그럴 거야 라고 했는데 사실 비무장지대가 딱 처음 이렇게 설명이 됐을 때 저는 좀 놀랐어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네. 비무장지대는 대부분 자연으로 구성되어 있어 이동하다 보면 수많은 이물질이 엉긴다. 거미가 총신이 실을 잡고 청개구리가 보닛에 앉아 울음주머니를 부풀렸다. 잠자리는 망원경 원통에서 짝짓기를 하고 교미를 끝마친 사마귀는 사마귀를 먹었다. 순탄 것뿐만이 아니다. 바람에 의지한 민들레 갓털이 벼락에 꺾인 나뭇가지가 마르고 가벼워진 가랑잎이 허공에서 얼어붙은 수증기가 흙, 침엽수, 숲을, 나무줄기, 목탄의 색을 망정으로 구현한 네 프레임 여기저기에 올마붙었다.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마치 이렇게 그 퇴영 로봇이 앉아서 자신을 감싸고 있는 어떤 자연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바라보는 그런 시선이 느껴졌고 좀 자연 다큐멘터리를 보는 그런 느낌이어서 되게 뭔가 천천히 무언가가 시작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이 책 안에는 엄청난 방대한 자료들 아까 또 공부도 하셨다고 하셨지만 디테일한 식물들이나 꽃, 또 명칭들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혹시 이런 부분도 작가의 어떤 취향이 반영되는 건지 좀 굉장히 재밌게 읽었거든요. 네. 특히 식물의 이름들도 구체적으로 풀려져 있잖아요. 이게 과연 전쟁에 관한 이야기인가? 네. 그러니까 그 비무장지대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흔히 말하는 했을 때
그러니까 지금 1953년부터 지금 이게 뭐 7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사실은 아무도 건드리지 않는 뭐 자연의 보고처럼 이제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취향이라고 했을 때는 사실은 제가 되게 시골 출신이에요. 네네네. 그래서 양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저는 이제 경남 하동이라는 그 태생이고 저는 제가 20살 때까지 거기서 살았어요. 그리고 이제 대학을 나오고 이제 직장생활 하면서 이제 서울 올라오는데 사실 부모님도 계속 사셨고 네. 해서 이제 저는 계속 이제 하동과 연관이 돼 있고 지금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저는 촌놈이죠. 서울에서는 세입자. 자연 친화적 이런. 네, 그래서 네. 이제 늘 어떤 자연에 대해서 좀 친숙한 그런 느낌이 좀 있기 때문에 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 자연에 대한 어떤 그런 어떤 예민함, 촉수가 조금 타고났다라는 것도 있고 제가 공교롭게 제가 사실은 출판 편집자 일을 굉장히 오래 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처음 갔던 직장이 이제 거기가 이제 되게 식물 도감을 많이 만드는 데였어요. 네. 네. 사실 지금도 사실 식물 도감이나 이런 거 보는 거 되게 좋아해요. 네, 되게 좋아해요. 네. 네, 그래서 하지만은 또 이 책 할 때는 거기서 이제 그 비운장지대에서 그 관련 자료들 책들 보면서 거기서 어떤 그 저기 식물들이 자생을 하고 있고 네. 좀 그런 것들을 해서 다 그 반응을 한 거죠. 그냥 제가 뭐 알고 있는 것들을 쓴 게 아니라 이를테면 뭐 비무장 생태지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보면서 비무장지대 생태지도라든지 좀 이런 것들 보면서 거기에 가장 적합한 것들을 이제 공부를 해서 사실은 묘사를 하는 거죠. 와, 정서와 지식이 결합돼서 그 독자들이 읽었을 때는 저는 그래서 책 속에서 약간 그 오감이 좀 작동을 해야 된다고 할까요? 흙냄새가 느껴졌거든요. 땅의 어떤 그런 기운들이 느껴져서 작가가 굉장히 정서적으로 이런 부분이 사실은 지식만으로는 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굉장히 뿌리 박힌 정서가 있지 않을까라는 궁금증이 일었는데 그게 지금 확 풀린 것 같아요. 그래서 127페이지에 이런 거 보면 굉장히 구체적으로 식물의 이름들이 나와 있어요. 뭐 기와나물, 뭐 말리초, 아까 뭐 능수화나무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굉장히 식물의 그런 것들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들어가 있어서 아마 이 자연의 기운하고 같이 사실 이렇게 무거울 수 있는 내용들이 중간중간에 이렇게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좀 마련해 주셨던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리고 오감 중에 저는 아까 그 공간에 대한 말씀도 해주셨는데 기지에서 연구실이 또 등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 연구실 등장과 함께 또 뭔가 인문학적으로 이렇게 연결된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혹시 그거는 또 어떻게 쓰게 되셨는지 그 공간에 대한 느낌도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사실은 보면은 한 작년부터 뭐 챗 GPT, 딥러닝, 뭐 오픈소스 AI 뭐 이런 것들을 막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굉장히 오래 전부터 이 AI 인공지능과 관련해 가지고 그 학습된 이제 이런 것들이 얘기들이 많았었잖아요. 그래서 그냥 뭐 편하게 얘기하자면 지금은 이제 그러니까 그 인공지능한테 스스로 학습하게 하는 어떤 딥러닝 같은 것들에 대한 어떤 제가 좀 관심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봤기 때문에 이 친구한테 어떤 것들을 이제 그 주입을 공부를 시키나 했을 때 몇 가지 주제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전체적 얼개가 나왔잖아요. 이제 이 친구들과 맞닥뜨리게 되는 어떤 상황들 했을 경우에는 이제 또 한여름이고 했으니까 태풍이 아마 몰아칠 거고 그리고 이제 자기의 어떤 모습에 대한 어떤 그리고 자기가 이제 인간처럼 이렇게 사유하고 있는 궁금증 이러기 때문에 사실 제가 키워드와 관련된 것들을 이제 우선 정했었고 거기와 관련된 이제 제 취향과 반영된 어떤 것들을 이제 다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뭐 제가 이제 이제 태풍이라는 키워드를 했을 때 이제 그래서 셰익스피어 템페스트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이제 베토벤의 음악이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은 제가 이제 따로 공부한 것도 있지만은
저는 이 딥러닝이라는 것이 이제 가장 고전적인 것부터 현대적인 것까지 다 어울려야 된다는 것 때문에 제가 키워드를 잡다 보니까 네. 그래서 이제 뭐 이를테면은 가장 로봇의 형태를 처음 구현했던 사람이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실제 그거잖아요. 얘기를 해서 네. 다빈치 이제 그 전기를 읽으면서 이제 읽은 적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은 제가 이제 다 이렇게 그 정보들은 이렇게 좀 이렇게 다 체크를 좀 해놓기 때문에 연결을 좀 필요해 편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 뭐 이 책 속에 근데 나올 수밖에 없는데 말씀해 주시니까 정말 고전부터 네. 문화, 미술, 네. 클래식 영역까지 게다가 이제 저는 책을 읽으면서 그 방대한 어떤 역사적 배경, 지식 이런 것들이 엄청 나잖아요. 뭐 잘난 척 한다고 하셨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읽다 보면 아마 독자분들도 그걸 느끼실 거예요. 작가분이 이러신 것 같아요. 자, 지금부터 내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읽었던 나의 모든 지식들을 지금부터 풀어놓을 테니 자, 잘 들어봐, 줘봐 뭐 이러면서 하나씩 이렇게 꺼내시는데 뭐 이거를 어떻게 읽어야 될까 생각도 있었는데 사실 흥미로운 부분도 있었어요. 저와 이제 맞닿은 부분이 있어서 보면은 문학적인 내용도 아까 말씀을 해주셨지만 뒤에 보면 호밀밭의 파수꾼의 이야기나 데미안의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네.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그거 어떻게 연결을 시키셨어요?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이제 등장인물에 대한 어떤 얘기들이 지금 안 나오고 있는데 네. 이제 이게 지금 이제 로봇의 시점 이제 마지막 임무 이제 태역을 이제 선고받은 로봇의 이제 입장과 이제 그 길을 이제 아까 제가 통일걷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걸 모델링 삼은 어떤 젊은 친구의 이제 이제 걸어가는 일종의 저는 순례라고 표현할게요. 이제 순례의 과정인데 이 친구의 설정을 갖다가 이제 그 부분은 다 허구죠. 이제 허구인데 어떤 인물로 설정하는 게 좋을까 했을 때 제가 이제 전쟁은 일종의 이제 이념으로 우리가 분단된 거잖아요. 그랬을 때 그래서 그 외삼촌을 좀 설정을 했을 때 이제 유학생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굉장히 억울한 어떤 어처구니 없는 마치 이제 밀란 푼데라의 농담에서 어떤 농담 같은 이제 일종의 농담처럼 이렇게 그냥 간첩이 돼버린 어떤 사람을 설정하는 거예요. 어이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윤상 전 대통령 정권 시대에도 간첩 사건들이 이제 제가 좀 아는 자료들이 있으니까 그것을 참고 삼아서 했었고 그리고 제가 알다시피 어떤 이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진 않았기 때문에 저는 근본적인 어떤 전쟁과 어떤 이 어이없는 이념 전쟁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염증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인간성의 권한을 좀 탐구하고 싶어가지고 이 외삼촌을 이제 번역자로 설정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저는 이게 이제 그냥 길을 건너가지고 바다로 가는 것들이 일종의 짧은 한 보름 동안의 여정이긴 하지만은 일종의 성장 과정이라 인간의 한 생애 성장 과정이라는 것들을 좀 상정한 게 있었거든요. 퇴역 로봇이 이제 결국은 바다를 향해서 가고 그래서 일종의 성장 소설로 상정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외삼촌이 이제 성장 소설을 번역하는 걸로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래서 대표적인 소설 그렇게 했고 이 친구가 이제 어린 시절에 외삼촌이 번역한 소설들을 이제 성장 소설을 읽게 되는 그런 것들로 설정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아까 그 클래식 영역이 나와서 제가 123페이지에 그 부분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 연구실을 이제 갔을 때 그 공간과 이 클래식 영역을 연결시킨 부분이 있었는데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제가 들려드릴게요. 나를 경비하는 인간이 일변해진 만큼 연구실은 기지와 다름을 주장했다. 무엇보다 소리가 그랬다. 귀를 틀어막고 침묵으로 일관하는 기지와 달리 멜로디가 음악이 공간 가득 차올랐다. 잎을 흔드는 바람소리, 허공을 긋는 새소리, 풀숲을 건드리는 벌레 울음소리와 달리 제목이 있는 소리였다. 베토벤이 작곡한 디아벨리 변주곡이었다. 사제가 장래 희망이었던 출판업자 겸 아마추어 작곡가는 자신이 작곡한 왈츠곡을 작곡가 50명에게 나눠주며 변주곡을 만들어달라고 부탁했다. 개중엔 체르니, 슈베르트, 리스트,
그리고 베토벤이 있었다. 청력을 잃어가던 악성은 안톤 디아벨리가 제시한 주제가 낡은 구두에 땜질한 천이라고 무시하면서도 제 악보를 출판해주는 업자의 요청을 거절하지 못하고 책 한 권 분량의 33가지 변주곡을 작곡했다. 하나에서 파생된 무수한 것 중 하나, 오리지널보다 더 뛰어난 변주는 72살의 구소련 피아니스트가 연주한 50분 남짓한 시간 중 아주 빠르고 생기 있는 변주곡 27번째 부분을 통과하고 있었다. 이런 부분 읽을 때 네. 이 청각적인 부분이 막 이렇게 막 저를 자극을 하면서 굉장히 그 속으로 막 빨려 들어가고 저도 갑자기 책을 내려놓고 인터넷으로 찾아보게 되는데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곡을 또 들으면서 그 음악과 이 책이 굉장히 잘 어우러지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이런 영역들까지 다 나와서 말씀을 해주시니까 굉장히 이 부분 좋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일부러 그러니까 이 곡을 뒤에 보면은 이제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쇼팽이 아마 나올 거예요. 근데 이 곡도 이제 사실은 이 전쟁과 관련해가지고 그리고 앞에 거는 디아벨로 변주곡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친구가 지금 로봇의 인공지능이라는 것들이 어떻게 땜질된 거잖아요. 땜질된 거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오리지널이라기보다는 이것저것 이제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 곡을 선택했던 것 같고 뒤에 쇼팽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군대 프로메스가 아마 그때 이제 1차 대전 이제 그 군가로서 또 클래식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모든 작가들이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소품을 하나 쓰는 것들이 그냥 우연이 아니라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 내가 하고 싶은 얘기의 주제에 복무하기 위해서 동원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뭐 한 1000가지의 어떤 사실 정보를 자기 어떤 뭐 공부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한 10에서 100, 많으면 100 정도만 남긴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담아냈냐가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때로는 이제 그것들이 사실은 저는 되게 좋게 봐주셔서 좀 감사하긴 한데 좀 이것들이 좀 너무 어색하지 않나라는 좀 그런 우려도 없지 않아 있고,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최선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지금 이것들이 이제 저는 이 친구가 그 고전부터 이제 현대까지의 이 생각들의 진화 과정을 좀 보여주고 싶어서 동원한 거긴 한데 조금만 좀 줄일 걸 이런 생각이 작가 입장에서 그러셨을 것 같은데 진화라는 말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읽으면서 작가의 지식에 저도 약간 숟가락을 얹어서 그린베르크라는 또 하나의 음악가를 알았네 라는 그 곡을 또 다시 한 번 또 내가 들어보네, 그걸 또 알아가는 재미도 있구나 라고 또 발견하는 재미도 있었고, 아까 작가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답답함, 저희가 거기서 캐치하겠습니다. 정말 답답하긴 했어요. 왜냐면 이렇게 소설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뭐가 극적인 걸로 갈 듯 말 듯 하는데 그게 굉장히 뒷부분에 나오잖아요. 정말 많이 기다렸어요. 그래서 나라는 사람과 또 로봇이 번갈아 이렇게 소설이 등장을 하면서 두 사람이 아니죠. 로봇과 인간이 이렇게 근데 현재형의 어떤 평행선을 걷고 있는 그 이야기가 재밌었어요. 과거가 아니라 두 친구가 다 같이 이렇게 현재를 걷고 있는 거죠. 걷고 있다가 어느 접점에서 이 평행선이 탁 만나는 그 지점이 있었어요. 근데 정말 독자 여러분, 이 평행선이 굉장히 오래 지속이 됩니다. 지금 인내심이 필요한 건 있어요, 이야기가.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 정말 뒷부분에 이렇게 교집합되는 부분이 나오는데 그 접점이 정말 흥미롭습니다. 거기에 인물이 정의당이라는 인물이 나오잖아요. 근데 정의당 인물이 탄생하게 된 그 이야기를 좀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포일러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제 정의당 인물이 사실은 이제 이 로봇이 이제 혼자 운행되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이게 이제 뭐 아까 제가 도입부 읽었지만 어쨌든 우리나라의 이제 그 군의 일종의 하나의 병력이고, 그리고 로봇이라는 것들은 어쨌든 로봇의 뭐 몇 가지 법칙이 있긴 하지만 무조건 인간이 사실은 운행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당번병으로 설정을 돼 있고 이제 그리고 일종의 그러니까 그 GP에도 이제 동원되는 이제 여러 이제 군인으로 이제 설정이 돼 있었는데.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실은 제가 이제 그 로봇 얘기만 하고 그 다음에 그 당변범과 해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좀 장르적인 얘기들을 하고 싶을 때 이제 그 인물이었는데, 이제 추가적으로 이거 저는 아까 정말 이제 적확한 표현을 해주셨는데 이제 평행선에서
마치 이제 바다에 어떤 지평선이 사라지듯이 이제 소실점으로 가고 싶어 하는 구성을 했을 때 이제 정의담이라는 인물을 네. 이제 제가 이 두 사람 사이에 소실점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로봇이 처음으로 이제 감정을 네, 느낀다고 네, 네. 또 말을 하잖아요. 네, 그리고 유일하게 이제 총을 겨눴고 네. 이제 그리고 이제 그것이 이제 이쪽에 뒤에 어떤 뭐 비극에 이제 사실은 비극으로 끝나는 얘기긴 한데 이 인물을 좀 설정했던 이유는 뭐냐면은 이제 제가 그 이제 사실은 전쟁이라는 것 이건 굉장히 이제 뭐 인류 역사를 보면 가장 큰 소사잖아요. 사실은 네. 어떻게 보면은 전쟁에서 승리한 국가들이 사실은 지금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선진국이고 근본적으로 어떤 뭐 반전주의자다 이런 건 아니긴 하지만은 네. 좀 근본적으로 제가 이 전쟁이라는 것 그다음에 이제 이것들이 비단 어떤 그 무력과 어떤 힘의 대결뿐만 아니고 인간관계에서의 어떤 뭐 계급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전쟁이라는 좀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테오로봇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정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쟁이라는 것들이 이제 멈춘 이제 수십 년 동안 멈춘 네. 공간들 상정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 공간이 왜 아직까지도 유지가 되고 있지라는 근본적인 물음이 있잖아요. 마지막 분단 국가이다 하더라도 그리고 어떤 폐쇄된 공간에서 지금 지내고 있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이렇게 남성적이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국가적이고 막 이런 어떤 센 공간에서 저는 그래서 더 이상 쓸모가 없어진 이제 로봇과 그다음에 이 사람들도 제가 이제 소수자로 일부러 설정한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남성과 폭력과 이런 힘이 아니고 이런 것들이 아니면은 도저히 살아남을 수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싶어서 네, 그래서 일부러 제가 이렇게 소수자들 이런 인물들을 좀 설정했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정의다. 저는 참 그 이름이 주는 이미지를 굉장히 궁금해합니다. 네. 호기심을 좀 많이 갖고 있어요. 근데 왜 이름이 정의담이었을까? 근데 뭔가 로봇과 다르게 되게 뭔가 부드럽고 연약할 것 같고 아까 남성적이라는 그래서 혹시 이름은 약간 이렇게 부드러운 느낌으로 간 게 아닐까라는 지금 이 순간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이름이 주는 이미지가 되게 궁금했어요. 네. 사실은 이다음이라는 그러니까 그 지금 정의담이라는 친구가 조금 어떤 그 에피소드가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그러니까 다음으로 미루는 그러니까 사실 이 사람들이 끝끝내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사람도 그렇고 오늘을 얘기하지 않고 다음으로 내 어떤 솔직한 마음들을 가리고 다음으로 그래서 결국은 근데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은 놓쳐버리고 많은 어떤 희망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남북 문제도 그렇고 좀 우리가 자꾸 이 어떤 것들을 좀 외면하고 있고 자꾸 다음으로 미루고 있지 않나라는 어떤 그래서 끝끝내 우리는 좀 이상한 방향으로 소멸해 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에서 사실 다음이라는 뜻으로 제가 이담을 했습니다. 그런 또 의미가 있었군요. 그게 소설 속에 충분히 다 묻어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가님이 말씀하셨던 소멸, 쓸모없음 이런 단어들이 어떤 인간 본질을 좀 말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었거든요. 네, 여러분은 지금 문학수적 작가와 함께하는 북토크 태영 로봇의 임시연 작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굉장히 재밌어요. 왜냐하면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었기 때문에 거기서 중간중간 느낌들 제가 읽었던 어떤 소회들이 이렇게 작가의 말씀과 막 이렇게 맞물려서 저한테 닿아오는데 독자 여러분들도 이 작가님의 얘기가 흥미롭게 닿아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왜 그 바다를 보면서 나와 로봇이 그 이담이에게 말하는 정의담 상병에게 말하는 그 장면이 있잖아요. 이 부분이 사실은 이 소설의 가장 감정을 자극하는 부분이 아닌가. 네, 편지 또 일기 부분이 있는데 그 작가의 음성으로 또 제가 같이 읽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일기 부분이죠. 나가. 영화 제가 마지막 부분입니다. 어떤 부분인지 설명을 해주시고 독자분들에게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아까 뭐 중간에 설명드렸지만 이제 외삼촌이 이제 강화에서 이제
되게 억울한 일로 이제 간첩으로 몰린 뒤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약간 사회에서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네. 이제 사는 이제 강화도에서 이제 그 유폐된 삶을 살고 있는데 사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이제 이 친구가 이 주인공 남성이 이제 그 외삼촌에게 거의 이제 매달 찾아가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모시고 이제 뭐 어떤 바닷가에 가서 이제 네. 맛있는 음식도 사드리고 이제 이런 부분인데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이제 이 일종의 순례를 갔다가 이제 지난해 하고 이제 올해 이제 다시 한 번 또 하고 난 다음에 네. 그 외삼촌을 찾아가서 사실은 이때까지 자기가 한 번도 남한테 말해보지 못한 어떤 그 마음들을 고백을 하고 네. 그리고 이제 외삼촌에게 이제 나는 이제 비로소 내가 정직하게 바라볼 거라고 이제 내 마음을 바라볼 거라고 이제 얘기하고 난 다음에 이제 용기를 내서 쓴 편지이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이미 이제 이건 늦은 편지, 이제 뒤늦은 편지. 그렇죠. 뒤늦은 편지라고 보시면. 나는 섬을 지나 외삼촌에게 가고 있다. 섬과 육지를 가르는 물줄기는 해협이다. 사람들은 그곳을 영하라고 부른다고 했다. 민물과 짠물이 만나는 곳. 지난해에도 올해에도 부패하지 않는 바다를 보면서 나는 눈으로 그 길의 다음 일기를 쓴다. 나는 사랑이 올까봐 두려웠어. 골치 아플까봐, 서툰 내가 발가벗겨질까봐. 내 마음을 내 마음이라고 주장하지 못하고 스스로 겁먹은 채 그 모든 빛나는 내 마음을 향해 눈 감아버렸지. 나는 너를 생각한 게 아니었어. 너를 차마 껴안을 수 없는 나만, 비겁한 나만 미워하면서 억울해하느라 급급했지. 뭐 그리 억울한 게 있었을까? 삶은 내게 아무 선택지도 준 적 없었는데 내가 모두 선택했던 것으로 둔갑해 있곤 했지. 내가 원해서 그리 된 것으로 되어버렸지. 기억에 몸서리치는 건 나는 한 번도 계획한 적 없었던 어제가 내가 철두철미하게 계획하기라도 한 것처럼 어떤 누수 없이 빈틈없이 그렇게 사라져 버린 게 되어 있었던 거지. 그게 나인 거였지. 아마 전혀 알 수 없는 내일도 어제가 되면 그리 되겠지. 그렇다면 삼촌, 기다리지 않고 내가 갈게요. 어차피 정해진 어제가 될 내일이라면 의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을게요. 아, 진짜 뒤늦은 고백이에요. 네. 왜 이렇게 늦게 얘기했을까요? 아, 네. 이번에는 그 정의당 상병에게 이제 편지를 쓰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도 좀 들려드릴게요. 정의당 상병에게. 우리는 물속에서 만나 바다 근처에서 헤어졌지. 나는 사랑 근처만 맴돌았지. 겁먹었지. 비겁했지. 내가 검푸른 바닷속으로 걸어갈게. 네가 물었던 말에 삼키고 얼버무렸던 말을 이젠 성실하게 대답할게. 네가 형이 몇 살이죠 물으면 주름살, 뱃살, 그리고 볼살 그러면서 네 볼을 꼬집을게. 우리의 모든 시간은 삶은 어차피 과정이니까 우리는 어떤 결론에도 다다를 수 없는 과정일 뿐이니까 결론은 단 하나 우리는 끝끝내 죽음이라는 결론은 구경하지 못하고 과정 속에서 사라지고 말 테니까 라고 편지를 썼어요. 이게 왜 중간 이렇게 제목들, 소제목들 보면 터널도 나오고 그릇도 나오고 하는데 뭔가 갇혀 있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사실은 이렇게 뒤늦은 고백을 했는데 읽으면서 저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와 로봇의 어떤 평행선의 그 찰나, 순간을 다루고 있는 이 이야기들이 어쩌면 현재 이 작가의 이야기가 아닐까. 그 작가가 자전적인 이야기가 이렇게 어떤 뒤늦은 어떤 고백으로 들어가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어떠세요? 어떤 부분에 갇혔다가 이렇게 나오는 누구나 다 경험이 있겠지만 혹시 그런 일들에 대한 또 경험이 있으신지 궁금하기도 하고 이 편지를 같이 연결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이 소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그 소실점으로 해서 약간 동원된 얘기고 서울이 그러니까 소설의 근본적인 어떤 그런 어떤 그 상태가 좀 그렇게 반영된 게 아닌가 싶어요. 사실은 제가 이제 저는 꿈이 딱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네. 궁금합니다. 네, 그냥 소설적으로 했어요. 그래서
막 어릴 때부터 혼자 이제 막 그림 그리고 막 이런 이렇게 얘기 만드는 거 되게 좋아했는데 네. 이제 국어 선생님이 이렇게 제 이렇게 이렇게 낙서를 보시더니 맨날 또 혼낼 줄 알았는데 제가 뭐 수업 시간에 이렇게 있으니까 막 여백에 뭐 이게 지금 책도 있지만 여기에도 그리고 이렇게 막 말풍선 만들고 이러고 있으니까 갑자기 뭐 100일장 하고 나가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서 일단 나갔는데 네네 그래서 되게 근데 신기하게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이렇게 갔는데 이제 뭐 하여튼 그렇게 됐어요. 이제 100일장 나갔는데 선생님이 뜬금없이 저는 이제 늘 우리 100일장 하면 시를 썼는데 네. 처음에 시를 썼는데 갑자기 이제 그 해부터 무슨 이제 소설 이런 게 있어가지고 저보고 그냥 너 소설을 써라. 딱 근데 그 한마디가 저한테는 굉장히 이제 아마 그 얘기를 듣지 않았다면 제가 소설을 안 썼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때부터 이제 저는 이제 늘 소설을 생각하고 이제 그리고 막 근데 사실 시골에서 네. 이제 저는 소설을 쓰고 싶었지 작가가 된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와. 작가는 굉장히 네. 특별한 사람이고 막 이제 이런 거라서 된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도 없고 근데 시골에서 좀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너까지 게 이제 무슨 뭐 소설 쓰느냐. 그러니까 뭐 그렇잖아요. 시골 사람 잘 모르고 그 사람은 타고나는 사람 뭐 약간 생각들이 근데 니처럼 뭐 별 볼 일 없고 뭐 이제 뭐 이런 맛도 좀 들어가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소설을 쓰고 싶다는 마음들이 굉장히 숨겨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래서 저는 당연히 이제 그 대학도 그래서 가까운 국립대에 국문과를 들어갔죠. 이제 들어갔고 이제 근데 국문과를 가면은 조금 어떻게 내가 소설을 쓰고 싶은 이걸 해소될 줄 알았는데 이게 그러니까 그 문사과를 갔었어요. 네. 저희 국문과는 지금 이제 제가 이제 간 국문과는 다들 이제 좀 진지하게 공부하는 분위기라 그러니까 진짜 그야말로 공부를 하는 분위기라고 본 건데 그래서 쓰고 싶다라는 욕망들을 이렇게 드러낼 수가 없고 그때 되게 몰래 계속 숨어서 썼죠. 하여튼 뭐 그러다가 이제 그 뒤에 여러 과정들 속에서 어떻게 보면은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제 뭐 어떤 계기를 통해서 또 사실은 이제 직장생활 하다가 이제 서로라는 케이스인데 이제 직장 생활하면서 주말마다 이제 소설을 몰래 쓴 거죠. 저는 이제 그러다가 이제 등단을 하고 이제 직장을 그만두고 그리고 지금 하지만 이제 그때 뭐 아시다시피 굉장히 뭐 밥벌이를 또 해야 되니까 이제 그러면서 하니까 근데 늘 사실은 저는 매일 한 줄이라도 쓰거든요. 네. 그리고 어떤 내용을 구체적으로 쓰세요? 저는 이렇게 이정표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서랍이라 표현을 하는데 서랍이요? 네네. 저는 서랍이라 표현하는데 제가 어떤 얘기들이 있으면은 저는 무조건 제목을 다시요. 단편이든 장편이든 제목을 서랍을 이렇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소설을 생각하지 않는 순간이 한 번도 없었다. 그렇다고 맨날 소설을 쓰다는 얘기는 아니다. 그렇게 했는데 사실은 지금도 저희가 이제 이런 얘기하고 있는 그러니까 소설 쓰는 사람들이 저는 대부분 다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이것들이 다 소설로 치환을 돼버리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그래야 소설을 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내 그 개인의 삶은 그냥 도구고 소설을 쓰기 위해서는 이 사람의 내 삶은 되게 이제 도구가 돼야 된다. 그 정도로 삶은 그래서 내 삶은 심심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 정도, 그러니까 소설을 쓰는 사람, 작가는 소설을 위해서 자기 삶들이 어떻게 거세될 정도. 약간, 그래서 좀, 때로는, 그래서 제가 좀 걱정인 게, 그래서 점점 이제, 저도 제 삶이 조금 어떻게 보면, 그러다 보니까 뭘 해도 자꾸 이렇게 좀 깡통 같은 느낌이 좀 드는 듯한 좀 답답할 때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아직은 좀 그런데 이제 저도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조금 자연스레 좀 놓아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작가분의 이런 얘기가 이 소설 속에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근데 아주 연결이 돼서 되게 흥미롭게 저는 들었는데요. 근데 퇴영 저는 읽으면서 마지막까지 그게 가장 안타까웠거든요. 왜 태용 곳에 이름을 지어주지 않았어요? 결국은 일본 그래서 유일하게 정의당이 이제 불러주고 IS1 내 눈동자 그리고 영원이라 불러주고 이제 그거는 제가 의도하는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결국 익명으로 그러니까
그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전쟁에 동원된 모든 사람들이 다 익명으로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아마 정의당 빼고는 정의당은 어떻게 보면 네. 정의당 빼고는 지금 나도 사실은 제가 일부러 이름을 맞습니다. 안 밝히고 있죠. 네. 제가 정의당만 명료하게. 네. 네. 왜냐면 이제 그 중심적이고 어떻게 보면은 정의당은 이제 이미 어떻게 보면 불행의 각, 네. 그러니까 그걸 상징하기 위해서 그런 거고 일부러 제가 이름들을 저는 이름 제가 이제 아까 뭐 힌트인데 뭐 이팀에는 제가 좀 이름 좀 독특하게 만드는 거 되게 좋아해요. 네네. 그래서 저는 이름을 이렇게 이름 타입이 따로 있어가지고 네. 사실은 이 테오로보다한테 이름을 지어주기 위한 노력들은 굉장히 인간들이 되게 많이 해요. 하지만은 어느 것들도 충족시키지 않고 그리고 저기 사실은 그 공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군대에 가 있는 내 새끼 부모한테만 절실하지 원원부가 지금 군인들을 그 불행의 주인공이 되지 않고 누가 호명해줘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런 네. 있는 말씀이시네요. 그런 어두가 담겨서 제가 이름을 좀 생각했던 태용 로봇이라고 했던 작가의 의도하고 이렇게 연결돼서 네, 들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제가 진짜 가장 궁금했던 마지막 질문 하면서 이제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이 소설을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면서 물론 어마어마한 것들을 지금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래서 저도 공부를 해야 되니까 공부를 했어야 됐어요. 그렇긴 하지만 나와 로봇을 보면서 결국 그냥 인간에 대한 이야기, 나를 찾아가는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 한편의 감성으로 그렇게 좀 받아들이면서 본질에 대한 거, 계속 나를 찾아가는 그런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을 했어요. 여전히 호기심도 오고 여전히 관찰하고 있는데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나아간다라고 나오고 있잖아요. 그게 어쩌면 또 나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자, 보세요. 태용 로봇이 시작과 끝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태용 로봇이 말하는 느낌으로 제가 질문을 해볼게요. 다만 나는 나의 끝과 완전하게 어울리는 말을 찾아낼 수 있을까?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태용 로봇이 첫 장면에. 근데 마지막에 이러거든요. 나는 여전히 나의 끝과 어울리는 말을 찾아내지 못했다. 혹시 지금 찾았을까요? 태용 로봇이 지금 태용 로봇이 여기 있다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을까요? 지금 아마 마치 요나처럼 이제 그 바닷속을 이제 헤매고 있을지도 모르고 이제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제 섹스피어 얘기해서 했었는데 그 섹스피어의 템페스트라는 공간이 이제 그 태풍 때문에 이제 그 섬에 모인 악인들의 그 요정이 이제 그 아리라는 그 물거품 요정이 이제 구해주는지 뭐 이런 어떤 얘기들인데 이제 물거품이 됐을지 모르겠는데 결국은 이제 저는 제가 일종의 제가 이제 꼭 비겁한 결론일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이 소설을 쓰고 이제 이 소설을 내는 과정 속에서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비무장지대 DMZ라는 공간에 정말 흥망성쇠를 어떻게 보면 딱 지각된 몇 년이었다고 생각해요. 이 소설을 처음 구상했을 때가.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동계올림픽과 해가지고 마치 이제 정전협정이 될 것 같고 뭐 꼭 우리나라가 이제 통일을 해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남북관계들이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그리고 그때는 정말 순진하게 너무나 이제 금방 저는 사실은 어떤 정전협정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막 금강산 여행이라든지 이런 것들 좀 재개되고 막 이럴 줄 알았는데 고작 한 1, 2년 만에 한 2, 3년 만에 한 2년 만에 다시 지금 더할 정도로 이제 경색되고 가지고 정말 우리 저 DMZ가 사라질 수 있을까? 저는 약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런 어떤 거기 때문에 저는 지금 그 끝은 정말 저는 제가 살아가면서 그 끝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리고 너무 이 친구가 지금 바다로서 일종의 완전 소멸했다 소멸하지 않거든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제 지금 바다 속에서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어떤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요나 그리고 바다라는 세계가 우리도 아직까지 모르는 그 속에서도 여전히 헤매고 있겠군요. 근데 그런 만큼 저는 그 끝이 어쨌든 그 끝을 제가 그러니까 이게 비극적인 것이든 이런 것이든 평화라고 상정을 했을 경우에 전 DMZ라는 공간이 섣불리 지금 끝이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 궁금증이 아마 이 소설들을 좀 계속 제가 좀 약간 비관적으로 그려지 않았나 하지만은
좀 다음 소설들은 정말 좀 희망차게 좀 그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정말 질주하고 신나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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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것들이 하나로 다 네. 연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태영 로봇의 그 마지막 말까지. 네. 네. 지금까지 문학수첩과 함께하는 북토크 태영 로봇의 임수연 작가와 함께했는데요. 네, 오늘 어떠셨는지 소감과 함께 또 현재 집필하고 있는 작품이 있는지 이런 계획들 마무리 인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보다 되게 좀 깊이 있게 읽어주셔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깊이 있게 읽어주는 독자이기도 하시잖아요. 그 박윤수 선생님께서. 그래서 조금 제가 작가로서 솔직히 이렇게 깊이 있게 읽어주시는 분이 목소리가 되게 처음 듣는 것 경우이기도 하고, 왜냐하면 이제 지금 뭐 누군가는 읽고 있겠지만 이제 이렇게 뭐 긴 시간 동안 또 제가 제 소설을 얘기를 하면서 스스로 또 아까 제가 이제 이 과정 자체가 성장이라 그랬는데, 내가 정말 소설을 진짜 조금 더 다음 소설들은 성장을 한 뼘씩 한 뼘씩 성장을 해나가야 되는 것들은 당연하고, 그리고 정말 섣불리 쓰면 안 되겠다. 한 줄 한 줄 정말 책임감을 가지고 써야 되겠구나 라는 좀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근데 이제 아마 다음 소설의 힌트를 좀 드리자면은, 저는 지금 20살 한 5 친구들이 모인 돌보는 얘기를 좀 거의 쓰고 있어요. 이것도 약간 애들이 또 소외된 애들일까? 이번에는 이제 그 공간은 제가 완전히 이제 반대로 남쪽에 어떤 제가 약간 어떤 되게 이제 구체적인 어떤 도시까지는 아니고, 이제 그래서 지금 계속 쓰고 있고 장편인데 쓰고 있고, 어쨌든 올해 안에는 이 소설을 좀 마치 좀 마무리하게. 네. 그리고 뭐 중간중간 뭐 단편들은 뭐 청탁은 발표하고 있는 거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고. 또 다음 북토크 때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태영 로봇에 대한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수연 작가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